안녕하세요. 신영걸 교수입니다. 3장의 재무제표 표시를 설명합니다.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와 관련된 기준서는 종전에 1001호였는데요. 2025년에 1118호가 새로 제정이 되면서 종전의 1001호는 폐지가 됐습니다. 본장 재무제표 표시는 새로운 기준서에 따라서 서술이 됐고요. 1118호에 따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장 첫 번째 시간으로서 재무제표의 의의를 설명하고요.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기준서 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인데요. 2025년 말에 제정이 됐습니다. 1118호에서 재무제표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체계적으로 표현한 보고서라고 정의를 하면서 그 목적을 보고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러한 재무정보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의 미래 순현금 유입에 대한 전망 그리고 경영진의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서 1118호의 재무제표 목적은 이 장에서 봤던 개념체계의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과 거의 같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1118호에서는 전체 재무제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표, 보고기간 말 재무상태표, 보고기간의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 그리고 주석. 6번은 전기에 관한 비교정보, 7번은 회계정책을 소급 적용하거나 재무제표 항목을 소급 제작성 재분리하는 경우에 전기초 재무상태표를 전체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 즉 재무성과표부터 현금흐름표까지를 주요 재무제표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 눈에 좀 어색한 게 있죠. 재무성과표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볼 개별 기준서에는 언급되지 않는 용어입니다. 재무성과표는 이미 회계 올릴 때부터 배웠겠습니다만은 손익계산서 혹은 포괄 손익계산서라는 명칭으로 실제 작성을 하겠습니다. 다만 1118호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재무성과표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재무제표와 관련된 항목 중 7번과 관련해서 추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단기와 전기, 비교재무제표로 표시가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 단기가 X2년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X2년 말 재무상태표가 있겠고요. X1년 말 재무상태표 이렇게 비교 공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X2년에 와서 회계정책을 바꿨다 치자고요. 그러면 새로운 회계정책에 따라서 X1년 말 재무제표도 모두 소급 재작성을 해야 돼요. 이 경우에 소급 효과를 X1년 초 재무상태표까지 반영해서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모두 단기말, 전기말, 전기초 재무상태표까지 세 세트의 재무상태표가 공시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러한 내용은 17장 회계변경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은 그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주요 재무제표는 보고기업이 인식한 자산, 부채, 수익, 비용, 그리고 현금 흐름에 대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한테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요약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 세부 내용을 알기는 어려워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주석을 재무제표 뒤에 붙이는데요. 상장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석이 A4 용지 사이즈로 수십 페이지가 붙습니다. 재무제표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표시된 별도 표시 항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별도 표시 항목이라 하면 재무상태표에 유용자산, 무용자산, 금융자산 이런 식으로 중분류로 집합된 어떤 표시 항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유용자산이 뭐 10억, 100억, 1000억이래요. 그러면 그것만 보고서는 정부 이용자가 세부 내역을 알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주석을 들여다보면 유용자산 주석입니다. 그 유용자산이 토지,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기초부터 기말까지 어떤 거래로 인해서 증가 또는 감소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추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이용자가 주요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하여튼 주석은 재무제표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본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주석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재 85쪽을 보면 1118호가 7가지 일반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표시와 한국채택국제기기준에 준수라는 항목인데요. 재무제표를 하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 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한 보고서를 말합니다. 이때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 2장에서 보았던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 요건에 따라서 거래, 그 밖의 사건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간주해요. 이러한 준수 사실을 주석에 명시적으로 제한 없이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의 주석 공시 사례인데요. 주석 1번입니다. 거의 모든 기업이 주석 1번에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사항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언제 설립이 됐고 언제 상장을 했고 이와 같은 일반적인 내용들을 쭉 서술을 하다가 막판에 가서 이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이런 서술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작성되었다라는 사실이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간주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준서 1027호에 따라서 이 재무제표는 별도 재무제표입니다. 라는 것인데요. 별도 재무제표가 아니라면 연결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즉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자회사, 즉 종속기업을 합친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라고 하는데요. 연결재무제표에도 주석이 다음과 같이 들어가게 되겠죠.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급회계에서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일반적인 요구사항으로는 계속기업이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경영진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하라는 거예요. 1년 안에 망할 것 같으면 그걸 적절하게 반영해서 재무제표를 만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적어도 보고기간 말로부터 향후 12개월 기간에 대해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계속기업 여부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 되었으면 이러한 사실을 주석에다가 공시해야 됩니다. 재무제표가 계속기업 기준 하에서 작성되지 않을 경우 그 사실과 함께 재무제표가 작성된 기준, 그 기업들을 계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이유 등을 모두 공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공시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회사가 1년 이내 기간에 대해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해 봤더니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면 경영진은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주석에 공시해야 되고요. 감사인은 그 내용을 감사보고서 본문에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부 이용자가 이 재무제표에 표시된 금액들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이 지금 5년, 10년 계속 갈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발생기준 회계를 적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죠.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발생기준을 적용해라. 현금흐름 정보라 하면 현금 흐름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데 발생 기준이 현금 기준 회계보다는 더 유용해요. 예를 들면은 매출채권, 외상 매출을 했습니다. 매출채권이 재무상태표에 올라갑니다. 그 뜻은 뭐예요? 미래에 이것만큼 현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라는 주장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현금 기준으로만 회계 처리를 하면은 외상으로 매출을 했을 경우에 매출과 매출채권이라는 자산이 전혀 인식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오로지 현금 유입할 때만 매출을 인식하기 때문에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한계가 생기죠. 개념체계의 정의와 인식 요건을 충족할 때 재무제표 요소를 발생 기준에 따라서 인식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 요구사항은 재무제표의 식별인데요. 기준서 1118호는 주요 재무제표하고 주석은 명확하게 식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와 주석은 식별이 됩니다. 주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부터 손익계산서까지 쭉 공시자료를 보면 재무제표가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 주석 내용이 나오는데요. 주석이 재무제표보다 훨씬 그 양이 많습니다.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40, 50페이지까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금 흐름표 다음부터 주석이 별도로 식별되도록 첨부되어 있습니다. 한편 다음의 정보를 분명하게 공시를 하라는데요. 보고기업의 명칭, 그 밖의 식별수단과 정기보고기간 말 이후 해당 정보의 변경 내용, 이게 어느 회사 재무제표와 주석인지 표시가 당연히 될 거고요. 재무제표가 개별 기업에 대한 것이냐 연결실체에 대한 것이냐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앞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별도 재무제표입니다 라고 했던 건 개별 실체의 보고서라는 것이고요.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라고 하면
지배기업과 여러 종속기업을 합친 연결실제 재무제표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3번 보고기간 종료일 혹은 재무제표 작성기간이 되는 보고기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12월 법인이 많죠. 따라서 재무상태표에는 몇 년도 12월 31일 현재라는 게 들어가고요. 손익계산서나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같은 경우에는 보고기간에 걸쳐 작성하기 때문에 X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와 같은 보고기간이 당연히 표시가 되죠. 한편 4번 표시통화가 구분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화폐 단위가 원이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 중 일부의 해운업에서는 표시통화를 달러로 선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편 재무제표 금액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한 금액 단위인데요.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들은 원이라고 하겠지만 삼성전자 같이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단위를 100만 원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죠. 오늘 강의 후반부에 실제 공표된 재무제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보고 빈도인데요.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매년 제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보고기간 종료일이 만약에 변경이 되었다면 보고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도 있고 미달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 이유와 재무제표 표시 금액이 완전하게 비교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공시해야 되겠습니다. 비교 정보에 대한 내용인데요. 단기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한 전기 보고기간의 비교 정보를 제공하자라는 것이죠. 이때 금액적 정보뿐만 아니라 서술형 정보도 비교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교 금액도 재분류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정책을 변경할 경우에 비교 정보를 모두 재분류 재작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금액뿐만 아니라 계정의 분류까지도 모두 소급해서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계인데요.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 또는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부채 수익비용은 상계할 수 없습니다. 마구잡이로 상계를 하게 되면 기업의 재무상태나 성과가 왜곡 표시되는 문제가 생겨요. 다만 자산을 평가충당금, 여기서 평가충당금이라면 재고자산에 대해서 저가법을 적용할 때 평가충당금, 금융자산에 대해서 손상채손을 인식하면서 상대계정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을 하는데요. 이러한 평가충당금을 자산에서 차감한 순액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은 상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자산의 차감 항목이지 부채가 아니잖아요. 자산하고 부채를 퉁치거나 수익과 비용을 퉁치는 것을 막겠다는 이야기죠.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을 1118호에 따라서 설명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 현재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을 보고하는 재무제표죠.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재무구조, 유동성과 지급 능력, 영업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평가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죠. 기업의 재무구조로 하면 자산을 구성하는 항목이 부채와 자본 아닙니까? 이 부채 자본의 상대적 크기라고 보면 되겠죠. 아무래도 부채가 자본보다 월등하게 크면은 재무구조가 부실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유동성과 지급 능력, 여기서 지급이라 함은 부채 지급 능력을 의미합니다. 부채를 지급하려면 현금 등 유동자산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어떤 상대적 크기를 구분해서 유동자산이 굉장히 많으면 유동부채 갚는데 별 어려움은 없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유동성이 괜찮다, 지급 능력이 양호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으나 반대로 유동자산이 적으면 유동성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겠네, 이런 것을 평가할 수도 있겠죠. 영업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이라면 자산이 대부분 고정자산에 투자가 됐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유용자산이든 무용자산이든. 그러면 환경 변화에 따라서 뭔가 슬림화시켜야 되는데 유용자산 등의 대규모 투자가 일어난 경우에는 회사 사이즈를 줄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평가하는데 재무상태표 정보가 유용할 거라는 것이죠. 다만 재무상태표의 한계로는요. 자산과 부채를 측정을 할 때 역사적 원가, 공정가치 측정이 선택적일 수도 있겠고요. 가치가 있는 내부 창출 무형자산을 회계기준에 따라서 비용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재무상태표에 아예 인식되지 않는 부의 항목이 발생할 수 있는 한계점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들을 중요성 관점에서 재무상태표에 자산부채로 통합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업마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항목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서에서는 이를 일일이 규제하기보다는 적어도 다음의 항목들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나머지들은 중요성 관점에서 알아서 통합 표시해라,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기준서에서는 이 1번부터 19번까지 이런 항목들은 적어도 재무상태표에 구분 표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복습을 할 때 한번 구분된 자산부채 항목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이 신뢰성이 있고 더욱 목적 적합하다면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다면 유동, 비유동 구분법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유동성 순서는 대부분의 경우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가 채택을 하는데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이 유동, 비유동 구분법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뒤에 가서 삼성전자와 신한은행의 재무상태표 표시를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한편 신뢰성이 있고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자산부채의 일부를 유동, 비유동 구분법, 나머지는 유동성 순서에 따른 혼합 표시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은행 등 금융회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기업이 자산부채를 유동, 비유동 항목으로 구분해요. 그래서 이제 유동자산, 유동부채 분류 기준을 1110호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유동자산은 이렇습니다. 기업의 정상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그 정상 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으면 유동자산입니다. 이때 이 정상 영업주기라는 것은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의 취득 시점부터 그 자산이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실현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정상 영업주기가 12개월보다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겠어요. 근데 우리 회사는 정상 영업주기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네. 그러면은 12개월로 간주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로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세 번째로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을 하거나 4번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기간이 12개월 이상이 아닌 이런 자산들을 모두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채권 같은 경우에 정상 영업주기가 12개월을 넘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영업주기 내에 실현이 될 것 같으면 설령 12개월 이후에 회수가 되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라는 뜻입니다. 유동부채도 유사해요. 정상 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매입채무가 있는데 정상 영업주기는 10여 개월, 16개월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지급이 안 되더라도 정상 영업주기가 14개월, 15개월, 16개월 이렇다면 오케이, 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로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고요. 보고기간 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는 없대요. 만약에 연기할 수 있으면 그럼 비유동 부채겠죠. 비유동 부채겠죠. 그런데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유동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유동부채 분류기준 4와 관련해서 추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준서 원문을 보면은 유동자산보다는 유동부채 분류기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산보다는 부채를 되도록이면 회사는 유동부채보다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기를 원하겠죠. 왜냐하면은 유동부채는 사실 빨간불 아닙니까? 꼭 갚아야 될 채무인데 유동자산이 빵빵하면 모르겠으나 적으면 문제가 있겠다라고 정보 이용자가 의심을 할 수 있겠잖아요. 따라서 되도록이면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려는 유인이 크죠. 이러한 관점에서 1118호가 유동부채 분류기준 4번을 마련한 것인데요. 보고기간 말 현재 12개월 이상 부채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가 있으면 그때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유동부채라는 뜻입니다.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실질적이어야 되고요. 보고기간 말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해야만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동부채로 분류해라는 것이죠. 이때 부채와 관련된 약정사항이 있는데요. 약정사항을 준수해야만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다음과 같이 판단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재 91쪽 중간에 예가 나와요. 1년도 말 현재 차입금이 있습니다. 근데 차입금 내용에 따르면은 어떤 약정사항이 있냐면 여기 1년도 말 현재 운전자본 비율이 1.05라고 가정하자고요. 근데 약정사항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운전자본 비율이 1.0 미만이거나 6개월 뒤인 다음 연도 반기 말 현재 1.1 미만이면 즉시 상환이다 라는 규정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1.05라면 1.0보다는 높으니까 즉시 상환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음 연도 반기 말에 1.1보다는 적죠. 그럼 그때 가봐야 하는 거지. 따라서 보고 기간 후에만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이러한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고기간 말 이후에 준수해야 되는 약정사항의 충족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요. 보고기간 말 현재 약정사항이 1.0 미만이야. 근데 우리는 1.05면 이걸 통과했으니까 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되는 거죠. 기준서의 재무상태표의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자산은 유동, 비유동 구분법을 적용할 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열거를 하는데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채와 자본은 그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대부분 자산, 자본, 부채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기준서가 예시하는 재무상태표의 양식 샘플도 자산, 자본, 부채로 표시를 하죠. 우리나라 기업은 자산, 부채, 자본의 순서로 표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동, 비유동을 서로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즉 비유동, 유동, 비유동, 유동. IFRS가 제시하는 재무상태표의 샘플도 비유동이 더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재무상태표 샘플인데요. 보시다시피 자산, 그리고 자본과 부채 이런 순서고요. 더 나아가서 비유동이 더 먼저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동 부채, 그리고 유동 부채 이런 식으로 회사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동이 먼저 나가요. 그래서 비유동보다는 유동을 먼저 놓는 회사들이 많은데 반대로 하는 회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리고 자산 총계가 나오고요. 자본 부채가 아니라 삼성전자는 부채, 그리고 요 밑에 생략을 했습니다만 자본을 표시하고요. 유동, 비유동으로 분류를 해요. 그런데 신한은행과 같은 이런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하지 않고 유동성 순서에 따라서 자산, 부채를 열거한다고 했죠. 그래서 자산을 보면은 현금 및 예치금, 당기순이 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파생상품 자산 이런 식으로 나와서 유용자산, 무용자산 갈수록 좀 무겁죠. 이와 같은 식으로 자산을 열거를 하고 있고요. 부채도 예수부채, 당기순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해서 사채, 유동성이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로 열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3장 첫 시간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수익비용을 표시하는 손익계산서 혹은 포괄손익계산서 등의 표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